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와 대화를 했는데, 그때 언니가 본인을 야단을 쳤고, 그때 스스로에게, 그냥 이게 소리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알아차림을 했지만, 번뇌가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도 그때 그 기억이 계속 떠오르고 번뇌가 계속 일어났는데 예전에도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화가 났었고 이번에도 또 그 번뇌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화가 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하고 함께 밥을 한번 먹어야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연락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어느 정도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막상 만나려고 하니까 그렇게 썩 내키지가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하고 있을 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번뇌 유형인 것 같아요. 그죠? 가족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언니니까, 내가 부모니까, 당연히 이런 걸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15살 차이 나는 언니이시면은, 언니 연세가 70이 넘으셨겠네요, 거의? 거의 70? 80 가까이.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기억 속에 내 동생, 그죠? 아기 같은, 얼마나 애기였어요. 그죠? 15살 차이면은. 그 동생의 기억이 항상 남아있는 거죠. 그 언니 입장에서는 그 야단을 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그 다 널 위한 거지. 이게 딱 그걸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언니분께서는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시는 거죠. 내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반면에 이제 듣는 보살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났겠죠. 왜냐하면 보살님도 그때는 마음을 보면서 그 언니 말씀을 듣진 않았을 테니까 그냥 듣고 일어나는 감정들을 그대로 느끼고 그리고 때로는 그게 겉으로 이제 막 바깥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안 좋은 말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그럼 언니 말씀 들을 때 본인이 이제 마음을 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라고 알고 이렇게 알아차림을 수행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처럼 강한 감정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화가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크게 이제 일어나지는 않을 거고 계속 지켜보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거 말고 사실 지금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본다라고 해서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번뇌를 사라지게 하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화를 보는 거예요. 화가 계속 있기 때문에 화를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 이 화의 마음은 이러이러해서 일어나는구나. 이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화를 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나 생각도 함께 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화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또 예전에 나였으면 언니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트러블, 거기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안 좋은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라고 보면 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예전에는 100% 그쪽으로 노력을 했겠죠. 우리 언니가 이러이러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라는 식의 그런 식으로 언니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언니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거친 화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죠? 언니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뭐 진짜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언니가 아니라 내 마음의 화예요. 그리고 그 화가 언니 때문은 아니잖아요. 내가 견해가 바르지 않은, 생각이 바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언니가 여전히 보살님을 옛날에 그 어린 그 동생으로 보듯이
그 생각이 굳어져 있는 것처럼 나도 역시 아니 내가 낸데 내가 이미 성인이고 나 지금 이런 말 들을 만한 그거 아니지라고 하는 본인의 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언니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겠죠. 그게 또 실제로 언니 말씀이 맞을 수 있는 거고. 근데 화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들으면 상대가 나한테 진짜 좋은 말, 조언을 해줘도 그게 조언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내 생각이 너무 그때 강하게 이래. 화의 마음이 말하는 그 생각에 내가 또 거기에 막 매몰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화를 보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반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죠. 안 하는데 그건 지금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나를 다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반조해 봤을 때 아,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꽤 자주 발견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미 화가 나 있을 때는 화의 마음 때문에 그게 안 보여요.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거 이미 대상이 딱 붙어 있는 거지. 그 화의 생각을 지금 믿고 있는 상태로. 그때는 모르죠. 거기서부터 조금 떨어져서 나한테, 나로부터 좀 물러나서 이렇게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내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렇게 수행하는 것의, 수행의 이익인 거예요. 보살님 말씀하셨듯이, 그때 알아차리려고 노력했고 또 화를 지켜보긴 했지만 그래도 화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언니하고 같이 식사라도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화의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마음을 계속 보시는 그래서 지켜보고 지켜보고 하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계속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느낌을 보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면서 본인은 혹시 언니에 대한 어떤 그런 고정된 생각이라든지, 그죠? 그런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 있지 않은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언니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꾸 생각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그건 자꾸 화를 더 나게 하는 것일 뿐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한테서 일어나는 언니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 중에 그 어떤 부부가 사야독에 와서 이제 수영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부부가 본인 딸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잘못한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때문에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딸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전에 나한테 이미 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이미 있구나. 본인에게서 일어나는 딸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을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저러니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자기 자신에서 일어나는 거 온전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미 이 마음에 화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아, 뭐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일어났는가를 스스로 이제 깨닫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보게 된 거죠. 딸을 보기 전에. 근데 그 마음이 없이 딸을 대하니까 훨씬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딸이 같은 말과 행동을 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번뇌 없이. 제가 볼 때, 가족들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런 번뇌들이 잘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제3자하고 다르게 가족에게, 특히 그 가족이 나보다 아래 사람일 때는 얘가 달라져야 된다. 얘를 내가 고쳐야 된다. 얘가 변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시작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소리 듣고, 똑같은 맛을 봐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다 달라요. 이해하는 것도 달라요. 그죠? 반응이 다 다르고. 내가 아무리 이게 좋아, 좋아, 좋아 해도 상대방은 그걸 좋다고 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탓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조건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좋아하는 것도 마음이고 좋아하지 않는 것도 마음이고요. 이 마음들이 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그 순간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좋기만 하지 않잖아요. 100%막 항상 24시간 좋고 이런 거 없잖아요. 좋아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또 오는 거지요. 근데 그 괴로움을 감수하는 거죠. 이제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항상 일방적으로 좋기만 한 것도 항상 이렇게 나쁘기만 한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항상 좋기만을 바라는 또 그런 로바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충돌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충돌이 계속되는데 이게 같은 식구고 내가 가장 편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보다 조금 아래 사람이 이런 경우는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착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수행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수행을 해서 난 너무 좋은데 이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내 남편과 배우자와 그리고 내 아이들과 나누고 싶다고 그게 되냐고요. 물론 언젠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나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수행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 수행을 직접 해보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러면 그때 그 상대방도 이 법을 이해하는 그 행복감, 그 즐거움을 알게 되겠죠. 근데 그걸 내가 전달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난 너무 느끼게 해주고 싶고 너무 전달하고 싶지만 그건 아무도 못해요. 각자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어나는 마음을 잘 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3자에서보다 뭔가 날 것의 번뇌들이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숨기질 않아요. 그래서 제3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숨기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과 감성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뭔가 이렇게 이 사회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 이성이 지배하는 것이 있어요. 강해요. 근데 정말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그 이성의 힘이 약해지거든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이 마음이 그냥 완전히 확 풀려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안 좋은 마음도 굉장히 강하게 분출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는. 깨어 있을 때 내가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잠을 잘 때는 그런 생각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사람들과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성적인 부분들이 덜 이렇게 감성을 누른다라고 할까? 이성적인 부분이 덜 작용을 하니까 어떤 날 것에 더 거칠고 더 어떻게 보면 더 분명한 번뇌들이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수행을 꼭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로바나 도사를 지켜보면 이게 대상에 딱 붙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로바는 내용을 자꾸 과장하고 포장해서 말을 하고 그 말을 따라가면 결국 거기에서 괴로움이 시작된다라는 것 또한 이제 알게 되고 또 도사는 내용을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번뇌가 지금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그 사야도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삼심이나 진심이 일어날 때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그 알아차림이 있음에 마음이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걸 느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지금 사티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그거는 알아차림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음, 맞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번뇌는 탐심이나 진심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달라붙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또 믿죠. 믿기 때문에 계속 탐심이 일어나고 또 계속 진심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화가 일어났을 때 화의 마음을 이제 지켜보려고 했는데 자꾸 이 마음 쪽보다는 화의 생각,
화가 일으키는 생각이 내용적으로 자꾸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행의 이 바른 방향은 이 빠라마타 쪽이잖아요. 삐냐타, 관념이 아니라. 근데 마음의 힘이 약하면, 지켜보는 쪽에 마음의 힘이 약하면 자꾸 이쪽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계속 화가 나요. 그 생각은 계속 화를 돋구는 생각이에요. 화가 일어나게 하는 생각들이거든요. 화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냥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바로 보려고 노력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할 때 이제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때 화가 일어나는 그 생각의 내용을 우리가 덜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덜 집중하게 되잖아요. 완전히 그걸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아까는 한 80%, 90%그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제 한 4, 50%가 이쪽에 마음 쪽으로, 빠라마타 쪽으로 옮겨가면, 여기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내용 쪽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화의 내용을 알고 있어도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때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해요. 번뇌를 볼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번뇌가 하는 생각을 자꾸 따라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힘이 부족하고 또 그 번뇌 자체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그렇게 돼요. 이제 그랬을 때 그걸 억지로 내가 거기서 떼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화의 느낌, 번뇌의 느낌을 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은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거든요. 아마도 이거는 제 생각인데, 여자님이 화를 바라봤다라고 한 게, 아마도 화의 느낌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보통의 수행자들이 화를 본다, 탐심을 본다라고 할 때, 대체로 그 화의 느낌을 볼 때가 많거든요. 탐심의 느낌을 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뭐든 괜찮아요. 그건 다 좋은 건데, 그러니까 화의 느낌을 본무로 해서 마음이 관념이 아니라 아라마타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지켜보면서 내용적인 부분을 덜 생각하게 되니까 확실히 화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번뇌든지 일어나면 번뇌는 계속 말을 하거든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자꾸 거기를 따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수행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들이 다 맞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당연히 화가 나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것들이 많고 그 정해놓은 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죠? 이건 화가 날 일이야라는 말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실제로.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세상에 화가 날 일은 없어요. 화가 나야 할 일은 따로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지. 이건 화가 날 일이야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화해의 원인을 어디에 두는 것이에요? 저 바깥에다 두는 것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고 이런 환경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화가 날 일이야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화가 나는 진짜 이유는 저 바깥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화도 여기서 일어나고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화의 조건들도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화의 마음도 보고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도 우리는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화를 보는 것이고 화를 이해하는 길이 되는 거죠. 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화뿐만 아니라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을 바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때, 자꾸 생각이 내용으로 빠질 때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 그때 그 느낌을 보는 거죠. 마음의 느낌, 몸의 감각 다 상관없어요.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삿대를 하면서 이 내용 쪽에 덜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최근에 오른팔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른팔을 많이 사용하면서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는 몸과 마음을 주의 깊게 더 잘 지켜봤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잘 지켜보면서 하게 되니까 내가 항상 하던 그런 방식대로 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마음이 잘 판단하면서 몸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럴 때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게 맞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마음이 대상이 붙을 때도 아직 종종 있지만 그럴 때는 그거 자체에 그렇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냥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의 힘이 예전보다 많이 단단해져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이잖아요. 물질은 물질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마음은 마음의 성질대로 일어나지 이 두 개가 하나는 아니거든요. 다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 관계가 서로 연기적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근데 수행은 마음의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확실히 몸에 일어나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줘요. 주는데 그것보다는 마음의 쪽이 몸에 영향을 주는 게 더 많기도 하지만 이게 더 우리한테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이 수행을 하면서 몸을 좀 무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몸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거 파라마타잖아요. 아베담마에서 보면 파라마타 그 실제 하는 그 네 가지 구분하는 게 물질, 마음 부스, 열반 이 네 가지잖아요. 그리고 신념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으로 가는 수행의 방법이에요. 몸의 관찰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하면서 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몸만을 볼 수는 없구나를 이제 지금 이제 알게 됐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몸을 봐야지 하도 몸만 보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몸과 느낌을 같이 해봐요. 신념초, 수념초를 하죠. 몸과 마음을 함께 보죠. 신념초와 수념초를 함께 하는 거죠. 그 이 신념초, 수념초, 심념초가 되면서 나중에 법념초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열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게 몸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수행도 못해요. 일단 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마음이 괜찮으니까 이건 괜찮아 라고 그냥 넘기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몸도 봐야 돼요. 몸을 보면서 내 몸의 상태가 지금 나한테 닥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내 몸의 상태인가에 대한 거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돼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알려고 하는 것처럼 몸도 마찬가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점들이, 좋은 점들이 참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 나한테 굉장히 좋구나, 이익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항상 사티를 돌잖아요. 항상 사티를 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또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하는 거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이게 맛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맛이니까 먹고, 내가 싫어하니까 그냥 안 먹어. 또는 이거 재밌으니까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해야지. 이거 나 싫어, 이건 하기 싫으니까 안 해야지. 이랬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해야 하니까 해요.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안 하는 것이고. 근데 다만 그때 마음을 보는 거죠. 정말 내가 좋아서 하려고 하는 거 그냥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안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싫어서 안 하는가? 그런 마음을 보는 것이고 먹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계속 알아차림을 하잖아요. 그걸 계속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먹을 때마다 계속하며 거기서 제 나름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 음식을 먹으니까 몸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났지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야. 옛날 그냥 맛있으니까 맛있어 하면 생각이 나중에 안 나요. 근데 알아차림 하면서 먹으니까 이걸 먹었을 때 몸의 반응도 보고 그런 것도 이렇게 막 좋아하는 마음으로 먹는지 이런 것도 보니까 그 나중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런 음식들이 나한테 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음식들은 맛있지만 맛있다고 마음은 느끼지만 건강엔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랬을 때 좀 더 나한테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현명한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듯하면서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 음식이 참 좋은 거지만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누가 가르쳐주는 병원 가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아차림하고 수영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가끔씩 알아실 때가 그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참 좋은 거구나. 수영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얻어지는 이익이구나. 네,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한다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는 건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 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건. 그러면 내 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마음의 번뇌가 강하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 하기 싫어 안 할래 왜냐면 이런 부분이 많았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보고 그렇게 마음을 좀 더 막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번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내가 웬만한 거는 기꺼이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지만 그래도 내가 화해 뭐 없이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단 말이에요. 예전과는 다르게. 근데 플러스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특히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몸의 기력이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젊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몸의 상태도 되는 것이 마치 마음에 화가 있는데 화를 무시하고 그 일을 막 하는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마음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마음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마음을 점점 더 안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이 그걸 감당을 하지 못하는데, 그럴 에너지가 없는데, 나 할 수 있어. 나 괜찮아. 내 마음이 괜찮아. 라고 그걸 계속 한다는 건 그 또한 현명한 것이 아니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몸도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건강이 받쳐져야지 내가 더 오랫동안 마음을 보고 더 열심히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스스로 그걸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마음이 좋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라는 몸과 마음을 함께 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하신 거예요. 그죠? 내가 늘 하던 거니까 이건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몸의 상태가 지금 안 좋으니까 이 상태에 맞춰서 해야지 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 몸이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요 정도는 괜찮구나. 요 선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본인이 아는 거잖아요. 누가 그걸 정해주겠어요? 병원 의사 선생님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 몸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 의사가?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그 선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마음을 보호하고 법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막 예측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하신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반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게 일어나는 마음, 그런 번뇌들을 보면서 수행을 하고 견해를 또 바르게 하고 그때 마음이 알아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이렇게 번뇌들이 많이 있구나를 다시 알게 되고, 또 이 내 안에 이미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의 틀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때 왜 그렇게 마음이 반응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운전을 하는 중에 갑자기 몸 컨디션이 안 좋아졌는데 그때도 그냥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라고 그냥 마음에 별 동요 없이 그냥 알기만 하니까 굉장히 자유로웠다라고 편안했다라고 하셨고요. 대상에 대해서 요즘은 그냥 법으로 알아지고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에서 이 벽에서 소음이 계속 났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마음을 보면 거기 소리에 대해서 별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떨어져서 그 마음을 계속 지켜봤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파트, 대한민국은 이 주거 공간이 아파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생활이잖아요. 일종의, 그쵸? 주택하고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딴 거보다 소리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내는 소리는 별로 안 예민한, 남이 내는 소리는 되게 예민하거든요. 들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보살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 수행을 좀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 마하시 수행 오래 하시고 막 그래요. 이팔삼 수행도 꽤 오래 했는데 이보살님 처음 이제 시험이 수행하러 와가지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집에서 혼자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는데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집에서 주로 자선하고 이렇게 수행하는데
자선 좀 하고 있으면 아파트 관리실에서 알립니다. 방송이 나오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방송 소리 때문에 자꾸 자선이 끊어지니까 돈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냥 소리는 소리일 뿐이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쇼미 수행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조용히 자선하든 조용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수행자들이 자꾸 조용한 곳을 찾아가잖아요. 집에서는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조용한 곳을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곳 찾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대상으로 들어라. 이게 호흡을 보고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소리 들리는 것 자체가 대상이다. 들리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수행이다. 그렇게 알 때 그 아는 성질은 뭐 호흡을 아는 마음하고 다르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그분이 수행을 오래 했고 기본적인 지혜가 있으니까 바로 받아들이시더라고. 이해를 하시더라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터뷰하러 와가지고 그 보살님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소리가 나도 이제 화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들리는구나라고 알아차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그쵸? 만약 이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리가 우리가 되게 뭔가 좀 이렇게 예민해지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계속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자꾸 좀 귀를 기울여요. 마음이 자꾸 불러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 에너지가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수행을 하니까 거기 점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서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이유는 소리 자체는 굉장히 그 작은 소리인데 마음이 거기에 딱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의 관심이 자꾸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수행을 하니까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가 쉽게 되는 거예요. 아, 수영을 안 하면 그런가 보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때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죠? 사람에 대해서나,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나,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대해서나, 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또는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영을 하면서 그게 되는 거야. 그런가 보다. 그죠? 그게 너무 잘 되죠, 사실은. 어렵지 않게. 예. 그게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그냥 들리는 거고, 대상이고, 그냥 일어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고, 화가 날 일이 아니고, 그냥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또 그걸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관심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예 없는 거예요. 소리 나알아요. 나는 건 아는데, 괜찮은 거예요. 마음이 거기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수행의 장점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행의 이익인 것이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작은 거 하나하나에 마음이 다 이게 관심을 두는데 그 관심이 좋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관심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주로 그 관심의 밑에는 기조에는 탐심이나 진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일으키고 그쪽을 자꾸 끌고 가는 그 힘이 근본적인 에너지가 번뇌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많이 지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상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별거 안 하는데 항상 뭔가 피곤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지치는 것이고.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는 보사님이 일상에서 이제 수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진짜 아까 제가 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번뇌인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아주 이게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그 번뇌를 바로바로 보는 것. 그 번뇌를 지켜보는 마음에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혜가 함께 있으니까 그게 바로바로 수행이 계속 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편안한 거죠. 그게 그것 때문에 힘들지가 않는 거죠. 수행할 수가 없다면 수행을 잘 못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모든 수행자들의 로망이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혼자 오롯이 그냥 수행을 해보고 싶다.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의 삶이 그게 잘 안 받쳐줄 때가 많고, 또 받쳐줘도요. 아까 여기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퇴직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열심히 수행해야지라고 생각했다 하고 하잖아요. 근데 퇴직하니까 어때요? 시간이 많은데 그만큼 딴 것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전에 못 봤던 TV도 좀 보고 TV 한번 보니까 어때요? 오, 재밌네. 재미가 없어도 또 봐요. 아니, 재밌어서 보는 건 괜찮아.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재미가 없는데 계속 보냐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막 재밌고 막 흥미가 없어도. 마음이 이미 보는 마음이 번뇌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막, 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면 확실히 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때로는 굉장히 미세하게 일어나거든요. 그게 잘 모르는 거죠. 나는 아닌데, 나는 안 보고 싶어 하는데 왜 자꾸 그걸 TV를 자꾸 켜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켜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많은 만큼 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유가 생기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행이 또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다라고 해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라고 해서 수행을 잘할 수 있다. 그거는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럴 수 있는가 하면 그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정말 좋죠.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수행을 하는데 또 많은 도움을 받죠. 근데 그런 분들은 꼭 혼자가 아니라 또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시간이 많다고 해서 수행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행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관념이 아니라 실제에 관한 것이잖아요. 빠라마타에 관한 것이.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관념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많다라고 해서 그거 하나의 조건이 막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고 마음을 막 수행하는 데만 집중하게 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다른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지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시간이라는 조건은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사실상.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보살님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대부분의 시간도 본인이 수행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미 생활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수행하는 생활이 이제 익숙해져 있거든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굳이 뭐 어디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도 참 좋네라고 느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보살님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기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해서 또 조사도 하고 수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하고 수행이 이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걸 그렇게 보면서 어떤 이렇게 이해들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그거 있잖아요. 자선, 행선, 그리고 일상생활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자선만이 수행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선한테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막상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이 잘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능숙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자선은 수행인데 이건 수행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한쪽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수행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막 몰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본인 나름의 뭔가 정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수행과 수행 아닌 것에 명확하게 있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정해놓은 그 경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경계가 자꾸 자선에만 몰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선을 해야지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수행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 경계가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너무 일상에서만 하는 것이 전부고 자선과 행사를 너무 무시한다면 저는 그것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사님은 제가 볼 때 그 균형이 잘 맞는 거예요. 자선과 행사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고 동시에 일상에서도 삿대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함께 잘 어울러져 가고 있는 것이 균형이 잘 맞는 거죠. 네, 그럼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번뇌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 살아있는 번뇌들을 단순히 알아차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일상에서는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때로는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더 집중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려도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또 놓칠 때가 많잖아요. 또 다른 번뇌가 또 일어나고 또 다른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이러다 보면 바쁘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선이나 행선을 통해서 또 반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진 거예요, 지금. 그게 다 조화가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행이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도 사실은 오롯이
좌선이나 행선에 시간을 딱 투자를 했을 때, 또 거기에서 오는 또 다른 또 깊이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사마디가 또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이럴 때. 기본적인 또 사마디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사마디 힘이 많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마디를 위해서 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미세한 대상들을 분명하게 보면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거든요, 그때는. 그러면서 또 거기에 지혜의 힘이 깊어지는.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보살님은 그 균형을 지금 적절하게 스스로 잘 맞춰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 모시고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계획을 이제 본인이 짜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본인의 성향이 굉장히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그 일을 힘들어하는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했고, 그러면서 마음의 질이 안 좋아졌고, 또 여행 다녀온 후에 본인 마음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책임감을 가지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막 그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 좀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거는 잘 보신 거예요. 본인이 뭘 어떤 걸 하기 전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면은 그 준비하는 과정의 마음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일단 탐심이 있을 것이고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죠? 최대한 잘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있는데, 근데 하는 건 좋은데, 하다 보면 본인이 그것 때문에 힘든 거야.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럼 그 화의 마음도 이제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제 여행을 갈 때 여행을 하는 그 자체보다 준비하는 과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준비형 인간이라 가지고 뭘 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딱 해고 내가 스스로 머리에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야 내가 편안해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는 건 그렇게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희열을 느낄 때가 있는데 막상 여행을 가면 별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막 좋지 않아. 이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라고 가면 생각을 하는데 준비할 때 좋은 거예요. 막 혼자서 막 한 번도 안 가본 곳인데 나중에 그림을 막 그려. 지도가 막 나와. 막 뭐든지 내가 마인드 맵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운전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내가 갈 길의 지도를 보고 막 미리 이제 학습을 하고 가는 게 되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운전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또 사람에 따라 또 다르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마음을 계속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뭔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 받아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삶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힘든 거, 스트레스 같은 걸 좀 우리가 풀고 좀 즐겁고 좀 더 이렇게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려고 가는 건데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할 일은 아닌데. 근데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사실은. 본인이 이제 그 마음을 적당하게. 아까도 제가 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내 상황에서 내 몸의 이 조건이 어디까지가 적당한 선인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알아야 되는. 우리는 그걸 잘 모른 체 하거든요. 그래서 오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버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화나요. 힘들어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내가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거 왜 내가 해야 돼?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 왜 나만 이러고 있지? 왜 나만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적당한 선을 본인이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왜 그걸 못 찾는가 하면 왜 자꾸 오버하는가 하면 너무 잘하고 싶은 완벽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나 여행하면서 결국 느끼는 게 배운 게 뭐냐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짜도 완벽한 건 절대 없다. 아, 이 정도면 완벽한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절대 완벽해질 수 없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대충의 이제 그림은 그리지만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내가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애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그게 여행이든 뭐든지 간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항상 한쪽이 계획을 하는 마음은 계획을 하죠. 그런데 한쪽의 마음은 뭐냐면 그냥 그건 계획하는 마음이다. 진짜가 아니다, 이런 거. 거기에 대한 그 알미 항상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마음이 생각하는 거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다.
아닌 거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때 거기 가서 대처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대한민국 여기 서울 땅에 있는데, 베트남에 다낭이든 뭐, 낮장이든 내가 그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아무리 막 인터넷 보고 해도 내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이건 계획하는 마음이지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걸 경험하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그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때 체험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열려 있으면 계속 생각을 한다면은 별로 화가 나지는 않아요. 이런 거죠.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더 관심을 가지죠. 나이가 들수록.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난 절대로 아프면 안 돼. 난 절대 이 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내 깜마로 인해서, 그죠? 물질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 깜마로 인해서 병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병이 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때 일인 거예요. 지금은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지금 할 수 있는 그거는 이건 현재에 관한 것이지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우리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획은 항상 현재의 마음이에요. 미래가 아니라. 내용이 미래인 거지. 근데 그 미래를 누가 확신한다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현재밖에 없는데요. 계획하는 마음도 결국 현재에 관한 것이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의 마음이 어떻게 못해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현재의 마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여기까지가 현재고 미래의 마음이 알아서 하겠지. 네, 그거예요. 여행이든 뭐 내가 직장을 위해서 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든 가족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든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려고도 다 마찬가지. 지금 현재에 대한 노력인 거, 지금 현재 일을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미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돼가 생겨버리는. 근데 내가 하는 건 현재에 관한 것이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수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렇게 즐겁다는 느낌이 별로 없고, 그래서 평소에는 사람들을 별로 만나지 않고, 수행 도반들 만나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정도라고 하셨고요. 스스로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항상 숙고하고, 그리고 지금 마음이 어떤지 계속 지켜보는데, 세속에 시달릴 때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할 때 요즘은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는 않는데, 최근에 본인이 이제 해외에 투자한 것이 그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밤에 이제 꿈도 꾸셨다라고 해요. 모르는 사람이 내 계좌에서 막 돈을 훔쳐가는, 돈을 빼가는 그런 꿈을 꾸고 깨어난 후에, 만약에 큰 돈을 잃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는데, 어쩔 수 없지라고 마음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을 때 또 그 꿈이 이어지고 본인이 가진 돈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꿈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처음 이제 해외에 투자를 한 이유가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을 때 주변에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돌아볼 때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게 마음이 괴롭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요즘은 들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투자 자체를 그렇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건데요. 내가 이 투자를 잘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면 그게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예, 그거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타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예. 이타적인 생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살님이 정말 내가 몇 천만 원 여기서 잃더라도 잃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 돈을 많이 지금 잃었지만 내 마음이 괜찮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시작 자체를 개인적인 오로지 그런 욕심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덜 힘들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 내 돈이 몇 천만 원이 그냥 앉아서 가만히 날아갔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게 화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병이 나죠, 병이. 그게 화병이죠, 화병. 온 나라가 지금 이게 막 주식 예리하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을 살고 있잖아.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개인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재산은 더 불릴 수도 있고 또 이게 남들보다 더 뭐 이렇게 내가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 그리고 그게 요즘은 예전하고는 다르게 되게 급변하게 변하는 경제 어떻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냥 겉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뭔가가 되게 크게 변하는구나.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게 돈을 벌려면 오로지 부동산, 아파트 이런 거잖아요. 그죠? 땅 사든지 아파트 그래야지 큰 부자는 그렇게 되는 거지. 주식은 사실은 항상 불안불안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뭘 모르지 막 주식하면 안 돼. 약간 이런 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주식하면 망해. 막 이런 소리 되게 많이 근데 외국 얘기 들어보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경제 활동을 그쪽을 통해서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주식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했으니까 그동안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되고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이러면 또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또 주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나라의 부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한쪽에 너무 이렇게 몰빵하지 않는 게 사실 그렇게 돼야 되죠. 정책도 정책이지만 결국 사람의 욕심이 정책이 사람의 욕심 못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 욕심의 마음으로 계속 뭔가를 이렇게 틈새를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러지만 제가 느끼기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사람의 탐심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경제에 대해서 1도 모르고 관심도 1도 없다가 그래도 최근에 경제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모르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불선인가에 대한 이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제가 워낙 이쪽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들어도 머리 안 들어오긴 해요. 기본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이거 여담인데 자꾸 저는 살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거 들었을 때,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남들과 이렇게 느린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막 제가 아주 똑똑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간은 간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경제에 대한 거는 들으면 잊어버려. 이쪽 귀로 들으면 이쪽 귀로 나가. 아무리 들어도 기억이 안 나고. 잠깐만, 그게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이 경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되게 딴 게 아니라 선과 불선에 대해서 저 나름의 이게 기준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혼자 세상을 살아가고 제가 아무 사람도 안 만나면 상관없어요 또 제가 그런 활동을 안 하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모르니까 이게 정말 경제적으로 선인가? 그러니까 법의 선과 불선을 떠나서도 경제적으로 이게 선한 활동이 이게 내가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그 부분에 있어. 그래서 여담이고, 어쨌든 보살님은 되게 평범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이타적인 마음으로 경제 활동을 하신다는 건 되게 좋은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손해를 보는 것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거죠. 내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100%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욕심의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게 뭔가 사라져, 내 손에서 뭔가 빠져나간다고 느끼면 그게 엄청난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건강이랑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수행자들도 그걸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본인에게 집착하는 그 마음을 보는 것처럼 이 돈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도 봐야 돼. 근데 이게 돈을 벌지 말 이건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정정당당한 경제 활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면 벌어야죠. 바깥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서 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고 이 돈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돈을 통해서 내가 또 좋은 이렇게 업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경제 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재산이 모이면 이걸 통해서 난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되는,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 이것도 하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좋은 의도로서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바르게 쓰라고 어떻게 쓰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버는 돈의 얼마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쓰고 또 얼마는 자기를 위해서 일해준 사람을 쓰고 또 얼마는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재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보시하고 그런 말씀도 하셨었던 경전에 보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본인이 오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화를 많이 냈다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본인도 자신의 오빠에 대한 화가 있었는데 그 화가 문득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화해 마음으로 막 얘기를 했다라고 하셨어요. 원래 본인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안 좋아지니까 평소에는 생각을 잘 안 하고 말을 잘 안 하는데 이날은 친구와 함께 화로서 말을 많이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화라는 것이 상대가 화를 내면 나한테도 그게 내 마음에도 그 화의 마음이 옮겨지는구나라고 느껴졌고요. 사람들은 왜 화나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힘이 없으면 상대방의 번뇌가 금방 영향을 줘요, 저한테. 그래서 나는 전혀 화 없이 들었는데 상대방이 막 화를 내면 나도 같이 어느 순간에 화를 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악감정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같이 막 화를 내고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 내 쪽에 이 마음의 힘이 약하면 그렇거든요. 지혜 힘이 약하면. 근데 내 마음의 지혜 힘이 충분하면 굉장히 이게 안정적이에요. 상대가 아무리 화를 내도 영향을 안 받아요. 오히려 상대방이 들뜨면 들뜰수록 남 차분해진다는 걸 느껴요. 그게 지혜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부족할 때는 같이 들뜨게 되죠. 아마 보사님이 그때 좀 지혜 힘이 좀 더 있었다면 그냥 듣는 건 듣는 것으로 듣고 본인의 마음에 이쪽에 계속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마음이 순간 저쪽으로 간 거죠. 상대방 내용 쪽으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내 속에 이렇게 내재돼 있던 그 큰오빠에 대한 화가 함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의 질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된 거죠. 사실 화가 날 것이 분명한 걸 안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 평소에는 그걸 아니까 끄집어내지 않는데 이번에는 화의 마음이 그 끄집어낸 거죠. 화를 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면 상대방에게 막 내 화를 이렇게 표출을 하거나 뭔가 시원하다라고 느껴요. 실제로. 아마 보살님도 예전에는 그렇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고 나니까 그게 절대 시원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시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요. 그러고 나면. 더 찝찝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내 마음에 삿대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위를 할 때 삿대 없이 하고 나잖아요. 그럼 꼭 후회를 하게 돼요. 특히나 그때 번뇌가 강했다면 더 많이 후회를 하게 되죠. 더 많이 찝찝하고. 돌아서서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그 후회할 일이죠. 그게. 근데 사람들은 대체로 그걸 어쨌든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 그 순간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고 표출함으로 해서 시원하다고 느끼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좋은 이 뭐랄까 수단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내 화를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이 끌어오르는 이 화를 뭔가 이렇게 좀 다듬을 수 있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는 유일한 방법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어. 근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나한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앉아서 막 나한테 화를 내겠냐고요. 뭔가 이렇게 내가 화가 났으면 이 화를 받아줄 만한, 이 화를 표현하게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막 하고 나면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하다고 그게 모화예요, 모화. 그게 전혀 시원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정말 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건데,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시원해졌다라고 느끼는 건 모화예요. 모화가 있고, 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부살님은 그게 더 괴롭다는 걸 아니까, 화를 표현하지 않는 거죠. 표현하지 않는 대신에 화의 마음을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 화를 이제 우리가 해결해 가는 거죠. 화는 표현할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표현하는 것이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 해서 사실 화가 더 커진다는 걸 모르는 거죠. 해결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봤을 때 느낀 점이나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녹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볼 때, 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궁극적인 고요함이에요. 근데 그 고요함이 우리가 보통의 마음이 느끼는 고요함과는 차원이 다른 고요함이에요, 사실은. 그때 고요함. 제가 처음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분명, 아, 이게 마음이구나. 알아차리는 마음을 지금 대상으로 보고 있구나를 분명하게 아는 순간에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 고요함 때문에 놀랐어요. 제가 그 이전에 오랫동안 수행을 했지만, 그리고 고요함에 대해서도 저 많이 경험했죠, 당연히. 사마디. 그러니까 집중하는 수행도 오래 했었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사마디도 경험을 했는데, 그 이전의 사마디와는 완전 질적으로 다른 고요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그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그 얻어지는 사마디와 좀 집중을 해서 얻어지는 사마디의 성질이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다르고 또 같은 위파사나 수행이지만 그냥 평소에 우리가 아 사마디 마음이 고요하다라고 느낄 때와 이 알아차림을 계속 대상으로 볼 때 거기서 이렇게 느껴지는 사마디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이게 나라고 하는 느낌 또 함께 본 거잖아요. 대상이 되는 그 알아차리는 마음은 내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요. 알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마음에서 나란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그 느낌은. 근데 거기에 본인 스스로가 또 이렇게 빠지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아, 그것 또한 그냥 그런 마음이다라고 아, 마음이 이걸 나라고 느끼는구나라고 하는 또 다른 지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걸 조건으로 해서 이 마음이 일어나고 이 마음을 조건해서 다음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느끼는 것이 전혀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죠? 아, 그렇구나. 라고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말로서 표현을 하면 앞에 일어나고 뒤에 일어나고 그 뒤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법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항상 하잖아요. 원인과 결과라고 할 때 이게 함께 일어나는 거라고. 원인이 먼저 일어나고 결과가 이건 보통의 우리가 일상관념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법에서 볼 때는 항상 함께 일어나요.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 마음이 일어나고 또 이 뒤에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물론 부처님과 같은 지혜로서 본다면 이게 찰나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린 그건 모르니까 우린 전체 하나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들을 봄으로 해서 점점 이게 그 어떠한 것도 그냥 마음이지 새롭게 일어나는 이걸 조건으로 해서 뒤에 일어나는 마음이지 거기 어떤 것도 나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다는 걸 점점 더 이해해 가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